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됐던 거제도의 저도가 47년 만에 일반인들에게 1년 동안 시범 개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을 뺀 산책로와 모래해변, 열리지 정원 등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저도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유람선사에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저도.co.kr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단순히 맛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면 어떤 맛의 과정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맛, 음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만큼 맛과 역사에 대한 글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네. 강연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 작업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원래는 이제 그 음식 글쓰기와 강의로 주로 이제 생활을 해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요즘은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좀 알려져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방송을 좀 많이 했었는데 방송이 정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연말까지 끝내야 될 책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방송은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네. 지금 집필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는 와중에 저희 또 티브로드에 네.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연말까지 새로운 책을 집필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책인지 미리 좀 살짝 공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의뢰로 네. 우리 종가 음식, 어. 한국의 종가 음식에 대한 이제 책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아주 많은 종가들이 있는데 그 종가 음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 지역의 향토성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어떤 내림 손맛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짧게는 100여 년, 길게는 400년 정도 이렇게 네.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우리나라의 음식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지금까지 많이 정리되어 오기는 했지만 이것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네. 좀 현대인이 이해할 만한 눈높이에서 이렇게 서술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내년 초 출판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창 바쁘시겠습니다. 사실 그 종갓집 네. 하면은 종갓집 맏며느리는 참 힘들겠다라는 선입견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몇 대에 걸쳐서 그 손맛이라고 하죠.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런 종갓집, 종가 음식이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 책을 꼭 집필해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책임감을 느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보통 뭐 10몇 대까지 이렇게 이제 종가의 맏며느리를 종부라고 하거든요. 네. 이 종부님들이 일종의 소명 의식을 갖고 이분들이 이제 그 집안을 유지해오고 그 음식의 어떤 손맛을 지켜왔는데 문제는 이분들 다음 세대가 없는 네.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그걸 이어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네. 또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전통이 단절되어 버리는 그 어떤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기록으로라도 좀 남겨둬야 되겠다. 네. 저희가 억지로 이제 그 집안 분들에게 이어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강요는 못하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 그 한국 국민들이 우리에게 이런 전통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름 좀 책임감을 갖고 집필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통을 이어가는데 우리 또 마칼럼니스트 박상현 선생님의 이 책이
또 큰 역할을 해주리라 믿고요. 내년에 출간이 되는 건가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박상현 씨 하면은 황교익 씨를 잇는 대한민국 제2호 막칼럼니스트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네. 어떠세요?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좀 지나친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사실 막칼럼니스트라는 그 용어 자체가 네. 황교익 선생님 혼자만 쓰시는 명칭입니다. 사실 네. 칼럼니스트인데 보통은 음식 칼럼니스트라고 하지 네네. 막칼럼니스트라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이 아니고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음식에 담긴 어떤 사회적인 맥락들까지도 좀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이게 어떤 신문사의 기자분께서 이제 황교익 선생님께 네. 이렇게 붙여준 아. 직함이거든요. 저도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음식을 글로써 쓰는 전업 작가가 되기로 했을 때 제일 먼저 나는 황교익 선생님 같은 칼럼니스트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황교익처럼 공부하고 사유하는 그런 글쟁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황 선생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죠. 네. 이게 뭐 사실 이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이 무슨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정규 과정이 있는 것도 네네.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도제 형식으로 그걸 쓰시는 분이 이제 허락을 해줘야 저도 쓸 수 있어가지고 네. 뭐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흔쾌히 네. 허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 추천사도 써주시고 또 저를 이제 그때부터 좀 막칼럼니스트로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1호와 그럼 2호. 예. 두 네. 분이 굉장히 친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친하긴 한데 황 선생님도 이제 네. 마산 출신이고 아, 전 부산 네. 출신이고 네. 다 같은 경상도 남자들끼리다 보니까 약간 대면대면하죠. 속 마음은 안 그렇지만. 예. 근데 황교익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 특유의 사투리가 있거든요. 네. 마산 쪽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 박상현 선생님께서는 사투리를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의외로 많이 씁니다. 이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몸에 밴 언어 습관이어서 쉽게 잘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일단 황교익 선생님께 저도 막칼럼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흔쾌히 또 인정을 해주셨고 지금 막칼럼니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맛을 중심으로 한 칼럼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뭐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직업을 가져야 될 것 네. 같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도 최소한 7, 80세가 되더라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전업 작가가 네.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가 생겼었고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저는 이제 음식 관련 글뿐만 아니라 다른 글들도 좀 쓰긴 썼었고 그러다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취미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블로그 활동을 오래 했었어요. 네. 블로그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제 공개된 글쓰기를 이렇게 마음 놓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뭐 책을 한번 내봐라, 네. 뭐 혹은 뭐 본격적으로 신문에 칼럼을 한번 써봐라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면서 뭐 그 제안들을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전업 작가가 되어 있고 네. 이제 제 밥벌이 수단이 글쟁이로서 밥 벌어 먹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제2의 직업이 이제 막칼럼니스트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죠? 그 전에는 이제 인터넷 관련, 뭐 웹 에이전시라고 우리가 보통 네네.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뭐 만들어 드리고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는 그런 회사를 운영했었고, 그렇군요.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선거가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어떤 큰 전국적인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 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 후보자의 그 홈페이지들을 제작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후보자 연설문 뭐 네. 이런 것도 이제 좀 제가 좀 관여를 하게 되고 네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쓰면서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더랬죠. 네. 글을 쓰되 그 글의 내용은 맛과 관련된 그런 글을 쓰는 것에 또 많은 흥미를 네. 느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막칼럼니스트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맛을 글로서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또 다른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을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맛을 표현한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맛을 묘사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의식주 가운데서 네. 건축물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뭐 오래된 것은 뭐 2000년도 넘은 것도 네네.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수백 년 된 목조 건물들도 아직도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건축물은 그 사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과거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네. 옷도 의복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의복들이 남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구가 가능한데 음식은 사라지는 것이 숙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문헌밖에 없는 거고 현재의 음식으로 과거의 음식을 미루어 추측할 수밖에 없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분명한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것을 먹게 됐을까? 왜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유추하고 추론하고 탐구해가지고 글로써 정리해서 이제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것이 이제 마칼럼니스트의 역할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러한 역할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음식과 관련된 역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오래된 역사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자료를요.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네. 같은데요. 나름 뭐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근현대 음식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1900년대 초부터 이제 지난 한 120여 년간 지나온 세월이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가장 유사하죠. 네. 그리고 이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대중이 비로소 이 식문화를 창조하는 주체적인 역할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근대가 되면서 대중 매체가 발달하죠. 네. 주로 이제 신문, 그다음에 신문 다음에는 좀 나가서 라디오, 그리고 TV 방송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무엇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기록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신문들 네. 그리고 오래된 잡지들 네. 이런 것들을 틈만 나면 찾아보고 그 배경이 되었던 일테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우리 이 시절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은 의외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뢰할 만한 논문들이 아주 많이 생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문들을 또 찾아봐 가지고 그 네. 배경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자료들이 정말 많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도서관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도서관 제가 특별한 외부 활동이 없는 한은 늘 국회도서관에서 그냥 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박상현 마칼럼니스트를 좀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 하면은 국회도서관을 한번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최근에야 마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인기 직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직업도 있나 좀 생소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힘든 점도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칼럼을 쓴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네. 우리가 8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그 자체가 관건이었지 음식을 뭐 이렇게 어떤 유의의 차원에서 혹은 즐기는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기록하고 네. 또 음식을 깊이 있게 또 탐구한다라는 것은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비로소 그 1990년대 이후부터 이제 뭔가 좀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음식도 좀 체계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처음 등장하신 분이 이제 황교익 선생님이시고 사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황 선생님이 거의 다 해놓으셨고 네. 저는 이제 닦아놓으신 길에 이제 좀 편하게 약간 무임승차 하듯이 네. 이렇게 들어왔던 셈이죠. 그래서 아, 황 선생님만큼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마칼럼니스트입니다. 뭐 저는 음식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글을 잘 씁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 저를 소비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칼럼니스트 그러면 자기가 쓴 글을 대중과 직접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의외로 그렇지가 않고 제 글과 주장을 실어줄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문, 잡지, 방송인데 네. 저를 선택해 주는 것은 사실은 대중이 아니고 뭐 신문사의 기자, 잡지사의 에디터,
방송국의 PD나 작가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네네. 전문가들 눈에 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어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런 매체들,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또 많은 시청자와 또 시민들과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마칼럼니스트 하면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와, 맛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먹고 맛집도 많이 다니실 것 같고 그런 만큼 주변에서 어디 가면은 어떤 음식이 맛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이 직업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음식을 맛보고 또 다양한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는 건 1차적으로 해야 될 네. 일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마칼럼니스트를 여전히 맛집 소개하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휴, 휴가철 이때만 되면 정말 많은 연락, 문자, 막 부탁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그 장소에 이미 가셔가지고 나 지금 여기 도착했으니까 어떤 뭐 주변에 메뉴를? 좀 맛집 좀 소개해달라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휴가철, 연휴 이럴 때 되면 좀 가끔 전화를 꺼두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2007년도까지 이렇게 그 주한 미국 대사를 하셨던 마크 리퍼트 네. 대사님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셨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부산에 를 방문하셨을 때도 저한테 이제 부산의 맛집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아유, 그 애국 아니겠습니까? 전화 절대 꺼두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께 우리 부산에 어떤 음식을 소개를 해주셨나요? 여러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예. 돼지국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근데 뭐 밀면도 있고 그래서 좀 부산의 향토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음식점들을 네. 소개해드렸고 네. 대사님께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그 대사관에 계시는 직원분들을 통해서 뭐 아주 만족스러웠다라는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기 시작한 건 부산에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겠습니다만 부산 어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부산 어묵을 처음에 소개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2011년도 3월에 네. 부산일보에 이제 그 부산의 노포라는 제목으로 부산에서 50년 이상 된 음식점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연재 기사를 썼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선택한 것이 바로 부산 어묵이었는데 부산에는 이제 오래된 어묵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이거 무슨 진짜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네. 옛날만 하더라도 이 어묵 공장은 좀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으로 악명 높았던 곳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부인이 공장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장의 접근 자체가 힘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부산 어묵의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거나 증언해 주실 분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찾는 것 자체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렵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이제 싣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좀 고민이 시작되는 네.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다면 뭐 주제 넘지만 나라도 좀 정리를 해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신문에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어묵 업계에서 이제 저를 보는 눈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 뒤로 취재가 훨씬 더 쉬웠고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다니면서 부산 어묵 취재를 했고 그런 것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글로써 남기고 이러면서 네. 부산 어묵에 대한 이미지가 점차적으로 바뀐 거죠. 네. 사실 뭐 뭔가를 파헤치기보다 우리 부산 어묵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셨던 건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뭐 문전박대까지 당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하는데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다른 어묵과 차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부산 어묵하면 상당한 인기도 그렇죠. 품목 아니겠습니까? 부산 어묵을 브랜드화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은 지금 진행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히 어묵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항상 부산이라는 네네.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2011년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 어묵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부산 어묵이라는 게 그 어묵의 원재료가 60% 이상이 부산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야 네.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서 부산 어묵이라는 게 배타적인 권리를 갖거든요. 네, 네. 그러면 부산에서 생산된 어묵만 부산 어묵이라고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저작권을 보호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만들어져도 아하. 저기 전라도에서 만들어져도 누구나 부산 어묵이라고 상표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도 마트에 가보시면 좀 느끼실 수 있는데 다양한 어묵들 가운데서 가장 저가의 어묵에 붙이는 브랜드가 부산 어묵이었어요. 아.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고민한 게 중요한 것은 부산이 아니다. 어묵 자체에 부산에서 생산되는 어묵 자체의 품질을 높이는 네, 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이라는 걸 떼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부산에서 먹는 어묵들이 다른 지역에서 먹는 어묵들보다는 훨씬 더 생산의 함량도 많고 품질도 좋고 네. 맛도 좋다라는 걸 소비자 스스로가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필수적인 게 뭐냐면 경쟁이고 브랜드 관리인데 이 경쟁과 브랜드 관리는 결국에는 부산 어묵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 개별 업체들의 브랜드를 확장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부산 어묵이라는 하나의 브랜드 속에 보면 다양한 지금 생각나시는 업체들이 많이 계시죠. 네네. 부산 업체들. 그러니까 그 경쟁이 시작된 게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게 사실은 2012년도부터. 아, 그렇군요. 예. 어묵의 그런 역사를 쫙 들었던 네. 그런 것 같고,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로 세 번째 행사가 지난 6월에 또 성강리에 개최됐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 중이시죠. 네. 어떤 행사였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는 2017년도 6월에 이제 첫 행사를 진행을 했고 올해 6월까지 총 3회 행사가 진행됐는데 네. 저희 이제 그 행사의 이 뭔가 의미는 명칭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 필름, 음식 영화, 음식을 네. 소재로 하거나 아하. 주제로 한 영화를 가지고 다루는 페스타, 축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뭔가 이 음식 영화의 어떤 작품성이 좋다거나 뭔가 의미가 있다거나 이런 경쟁 영화제가 아니고 저희는 말 그대로 음식 영화는 핑계일 뿐이죠. 네. 음식 영화를 핑계로 한바탕 잔치를 열어보자. 네. 맛있게 먹고 예. 이야기하고. 예. 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부산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이 관광 자원 중에 하나가 영화의 전당이거든요. 네. 영화의 전당 야외 상영장 가보셨죠? 네네. 어마어마한 시설 그렇죠. 아닙니까? 저는 거기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영화를 보는데 왜 영화를 볼 때는 늘 언제나 팝콘과 콜라만 먹어야 되는가? 아하. 삼겹살을 구워가면서는 영화를 못 볼까?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야외 상영장에서 고기를 구워가면서 뭐 누구는 쌈도 싸 먹으면서 영화를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네. 이런 풍경을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저희가 첫 회는 그걸 못했고 2, 3회부터는 진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고기도 구워 먹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영화를 선택을 네. 하고 그 영화 프로그래머가 영화를 선택을 하면 저는 그 영화에 맞는 뭐 어떤 셰프를 불러와야 될지 어떤 음식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나누면 재밌을지 네. 또 어떤 음식을 직접 먹어보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역할을 그렇군요. 네. 마칼럼니스트 박상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네. 음식은 뭐 사실 저는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성이 한 음식 속에 녹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가장 부산의 밀면 이렇게 보면 밀면은 왜 갑자기 부산에서 탄생했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함흥냉면들이랑 어떻게 다르지? 돼지국밥 우리는 왜 언제부터 돼지국밥을 먹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돼지국밥이라는 게 굳이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저기 동해에 있는 포항에서부터 저기 전라도 담양까지 많은 지역에서 먹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부산 돼지국밥이 이렇게 유명해졌지? 그런 거는 그 한 뚝배기 속에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음식. 그래서 그 지역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음식은 뭐 맛을 떠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음식이다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 맛있다와 함께 그 음식의 어떤 이야기, 의미까지 좀 맞습니다. 생각을 예. 해보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막 칼럼니스트로서 우리 박상현 선생님의 또 계획들도 상당히 궁금한데, 아, 어떠한 계획들로 또 활동을 이어 나가실 건가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내년 초에 이제 발간을 목표로 하는 종가 네. 음식 책을 열심히 써야 되고 우선은 네네. 그다음에 그 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의 이제 뭐 이 숙명이랄까요 수곤과도 같은 과제가 부산 음식 책을 쓰는 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 인터뷰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 음식의 어떤 스토리를 하나의 책으로 엮어내는 네.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엔 반드시 좀 그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게 네. 우선은 뭐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부산 음식과 관련된 책 작업을 하시면서 또 출간이 되면 한 번 더 모셔서 좀 더 부산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예. 자, 앞으로도 우리 부산의 음식을 이야기하고 알리는데 계속해서 일조해 주시리라 기대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들 많이 쓰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소확행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바로 먹는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한 끼를 맛있게 먹는 거, 또 퇴근길에 맛있는 간식거리를 사 먹는 거, 이거 모두가 우리 일상에 큰 행복을 주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한 음식으로 즐거운 소확행 누리시길 바라면서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